공 안에 들어있는 칩이 뭐예요? 그게 무슨 용도예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작동해요? 며칠 전에 저희가 월드컵 공식 공을 완전히 분해해봤는데 실제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그 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칩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가는 공에는 실제로 칩이 들어있어요. 그건 특별한 공이라서 판매되지 않고 그 칩은 경기장에 이미 준비된 인프라가 있어야만 작동해요. 하지만 여기 이베레가 답한다 코너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전한 답변은 영상 끝부분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특별 영상에서는 축구와 관련된 질문만 골라서 다루기 때문에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진정하세요. 저도 여러분 중에 이베레,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진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어느 팀의 최고의 선수나 어느 해에 누가 우승했는지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축구는 우리 문화에 깊이 들어왔으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해요. 왜 코파나 월드컵이라고 부르는지, 코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죠? 시간을 거슬러 약 2000년 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곳에서는 파나테나이아 경기라는 대회가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팬아메리칸 게임이 있지만 그때는 아테네에서 열리는 팬게임이었죠. 그 당시 승리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일종의 양동이었어요. 올리브 오일이 가득 담긴 항아리였는데 그게 꽤 값어치가 있었죠. 나중에는 올리브 오일을 주지 않게 되었지만 트로피는 계속 그 잔 모양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타차와 코파는 같은 의미예요. 코파가 코포와 아주 비슷하다는 거 알겠죠? 월드컵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이름은 프랑스어에서 왔어요. 프랑스어로는 쿱 두 몬드라고 해요. 여기서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쿱 두 몬드. 그리고 분명히 양쪽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베르, 월드컵 트로피는 컵도 아니고 잔도 아니고 사람들 위에 지구가 있잖아 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였어요. 월드컵의 첫 트로피였고 분명 잔이에요. 여기 위에 올리브 오일도 부을 수 있죠. 이건 쥘 리메컵이었어요. 브라질이 영구 소유하게 되고 그 후에 도난당했죠. 하지만 저희가 이 트로피에 대해서만 다루는 특별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이 영상보다 먼저 나오는지 나중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안 나왔다면 곧 나올 거예요. 지금도 몇몇 대회를 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리베르타도레스 컵처럼요.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아직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카데TV 도나웅입니다. 이베레, 내 친구. 나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공이 어디서부터 휘는 거야? 이베레, 올림픽골의 물리학을 좀 설명해줘. 어떻게 공이 코너킥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곡선을 그리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마법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과학이 있다는 건 나도 알아. 여러 사람이 1997년 호베르투 카를로스의 골을 언급하며 이 질문을 했다. 내가 칠판에 그릴게. 이 장면은 프랑스 토너먼트에서 프랑스와 경기 중이었어. 호베르투 카를로스가 프리킥을 차례했고 이 위치쯤이었어. 그가 골대를 향해 슛을 했고 공이 이렇게 움직였어.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높게 떠올랐고 정말 멋진 장면이었지. 그리고 골이 들어갔어. 이게 일어난 건 오직 공이 이렇게 공중에서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공이 공기를 거슬러 가면서 마치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서고 있는 것처럼 돼. 공이 바람을 맞서게 되는 거지. 공이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를 따라오는 바람이 결국 방향을 틀게 돼. 결국 이 경로를 따라가게 돼. 마치 공이 이쪽으로 바람을 불고 있는 것처럼, 공에 로켓이 달린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공이 저쪽으로 바람을 불고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그는 이쪽으로 찼지만 공은 결국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 현상을 마그누스 효과라고 해. 이 효과는 거의 모든 구기 종목에서 쓰이며 공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로베르토 카를로스가 그 순간에 뭘 생각해야 하는지 상상해봐. 그는 오른쪽으로 차서 공에 반시계 방향 회전을 주는 거야. 그러면 공이 왼쪽으로 휘어. 이 모든 건 3차원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야. 공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건 아니야. 공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 이 효과는 수평뿐 아니라 위아래 방향으로도 발생해. 예를 들어 공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 이런 효과를 주고 공을 제대로 차서 저런 움직임으로 골대에 넣는 건 거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올림픽 골을 생각해보자. 그건 우리가 코너킥에서 직접 골을 넣는 거야. 공의 궤적은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찬 것과 거의 똑같아. 여기 코너킥 지점에서 공이 나가. 그리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 똑같아. 공이 이 방향으로 회전해야 해.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와서 이쪽으로 밀려. 그래서 공이 저쪽으로 가게 돼.
얀센이 묻는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리고 있는 바람이 실제 경기장에 부는 바람이냐는 거야? 아니면 공이 달리고 있어서 공이 느끼는 바람이냐는 거지. 공이 느끼는 바람이야. 그건 공이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차를 탈 때랑 똑같아. 바람이 얼굴에 부딪히는 걸 느끼잖아. 공기는 가만히 있지만 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공이 움직이고 있어서 공은 마치 공기가 자기 쪽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 물론 경기장 안에 실제로 바람이 분다면 선수도 그걸 고려해야 해. 이건 슛을 더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걸 그리거나 설명할 때마다 참고 그림이 필요해. 나도 헷갈리거든. 그래서 여기 실험 하나가 있어. 이 영상을 우리가 대략 2015년쯤에 만들었던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이건 위로 던지는 컵이야. 두 개의 컵이 서로 붙어있지? 그리고 여기 고무줄에 갖는 거야. 내가 컵을 앞으로 던질게. 알겠지? 얘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정확히 이건 아니었어. 밖에서 해야겠어. 나는 컵을 앞으로 던질 거야. 딱 앞으로. 하지만 그 효과 때문에 컵이 뒤로 돌고 있어서 컵이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이제 회전슛을 시도할게. 컵을 앞으로 던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휘어질 거야. 로베르토 카를로스의 슛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반대로. 공과 똑같은 효과야. 하지만 플라스틱 컵으로 하는 거지. 이걸 배우고 싶으면 내가 여기 영상 링크를 남겨둘게. 알겠지? 봐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도착했어. 나도 이걸 몰랐어서 직접 찾아봐야 했어. 이베레. 1974년 6월 22일의 월드컵에서 독일이 두 나라로 나뉘었어. 서독과 동독으로 말이야. 그리고 같은 월드컵에서 서독이 자기 자신과 경기를 했어. 동독과 맞붙었지. 그리고 서독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어. 하지만 그 후에 독일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 이제 독일은 하나의 나라야. 자신을 이겼기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거야. 어떻게 한쪽 독일이 이기고 다른 쪽은 졌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자, 이 질문은 좀 복잡한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 맞아. 독일은 한때 두 나라로 나뉘었었지. 하지만 그건 월드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에 두 나라로 나뉘었어. 서독은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미국에 더 가까웠어. 그리고 동독은 소련에 더 가까운 공산주의 국가였지. 그러니까 축구 때문에 나뉜 게 아니야. 진짜로 나뉜 거야. 그때는 완전히 다른 두 나라였어. 지금 우리가 보는 북한과 남한처럼 말이야. 원래는 한 나라였지. 두 나라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분단됐어. 언젠가는 독일처럼 다시 통일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월드컵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서독은 축구를 정말 잘했어. 동독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 1974년에 딱 한 번 월드컵에 참가했어. 그 월드컵이 바로 다른 독일, 즉 서독에서 열렸어. 그리고 두 독일이 월드컵에서 맞붙게 된 거야. 서독이 우승 후보였지. 모두가 서독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뻔했거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 정말 중요한 경기였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경기를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결로 보기도 했거든. 그리고 동독이 1대 0으로 이겼어. 두 나라 모두 월드컵에서 진출했지만 동독은 탈락했어. 그리고 그해 월드컵에서 우승한 건 서독이었지. 그러니까 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나는 그 질문이 정말 좋았어. 그런데 그 질문에서 잘못된 점은 나라들이 월드컵 때문에 나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이미 나뉘어 있었어. 그리고 서독은 동독에게 지고도 월드컵에서 우승했어. 그러니까 서독이 같은 독일인 동독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었지. 오히려 같은 독일인 동독에게 방해를 받은 거지. 하지만 어쨌든 이 질문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두 나라가 분리되거나 합쳐질 때 그 나라들의 우승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독일은 1990년에 다시 통일됐지. 그리고 우리는 서독의 우승 기록을 독일 전체의 기록으로 간주해. 그래서 지금 독일은 브라질의 5번 우승 기록에 거의 근접한 나라가 됐지. 옵사이드가 무엇이고 왜 이런 규칙이 있는 걸까? 옵사이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 걸까? 그리고 내가 가장 궁금한 점은 옵사이드 규칙은 언제, 왜 만들어졌을까? 옵사이드 규칙은 아주 오래된 규칙이야. 내가 조사해보니까 1863년에 만들어졌더라고. 이 규칙의 목적은
공격수들이 상대 진영 페널티 구역에서 공만 기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거야.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좀 재미없어질 거거든. 예를 들어 팀의 절반은 골대 근처에 대기하고 나머지는 공을 보내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야. 칠판에서 제대로 이해해보자. 알겠지? 옵사이드는 공격수가 부자연스럽게 너무 앞으로 나가 있다는 의미야. 옵사이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상대 진영에 있어야 해. 이건 맞아. 그는 두 번째로 마지막 선수보다 앞에 있어야 해. 여기서 마지막, 즉 골키퍼가 거의 항상 마지막 선수고 두 번째는 골대에 가장 가까운 수비수야. 이 경우 이 선수야. 즉 그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선수보다 앞에 있어야 해. 그리고 패스가 나갈 때 공의 라인 앞에 있어야 해. 공의 라인은 여기서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선이고 이게 공이야. 그러니까 공이 라인은 여기야. 그는 공이 라인보다 훨씬 앞에 있어. 물론 이게 논란이 많이 돼. 왜냐하면 이 선들 때문에. 공이 라인과 뒤에서 두 번째 수비수의 라인은 항상 보기 정말 어려워. 실제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말이야. 여기 있는 부심은 마법 같은 시야가 없어. 그는 경기장의 모든 가로선을 볼 수 없어. 보기 어렵지. 이 선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는 바로 여기, 이렇게 있어. 하지만 수비수의 마지막 라인보다 밀리미터 앞에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이 있어. 예를 들어 같은 플레이인데 이번에는 여기 또 다른 공격수가 있어. 그리고 이 동료가 여기로 공을 패스해. 이 선수는 옵사이드일까 아닐까? 아니야. 왜냐하면 그는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내가 어렸을 때 멍청한 라인이라고 불렀던 전술을 쓰는 거야. 이제 이 선수를 여기서 빼볼게. 이제 이 두 명만 있어. 아직 패스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공은 이 선수 발에 있어. 수비수인 이 선수가 저 사람이 공을 패스하려는 걸 알아차리면 앞으로 조금 움직여서 상대 선수를 옵사이드 위치에 두게 돼. 이 선수가 공을 찰 때 성공하지 못해 옵사이드가 돼. 위험한 플레이야. 수비수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 선수가 옵사이드가 아닐 때 공을 차면 수비수가 앞으로 올라온 게 안 좋은 선택이 돼. 더 뒤에서 수비했어야 해. 어쨌든 오프사이드는 축구에서 중요한 규칙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거야. 하지만 오프사이드는 논란이 많지. 첫째로 판정하기가 어렵고 둘째로 정말 멋진 플레이들도 무효가 되거든. 너는 그 골이 되길 바랐지만 엄지발가락이 수비수보다 앞서 골이 아니었지. 상베르나르드를 경기장에서 퇴장시킨 사람은 누구야? 주이스지 포라였어. 카메라 뒤에 있는 얀센이 여기서 참지 못하고 있어. 이베르 답변 코너에 더 많은 농담을 보내주세요. 농담이 그리워요, 여러분. 질문 중간에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게 좋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페널티 에어리어에 반원 모양이 있나요? 여러분, Não serve pra nada. 축구에서 의미 없는 선은 없습니다. 빨리 이해해 봅시다. 이 큰 직사각형, 즉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반칙을 하면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공은 페널티 마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만 이 지역, 이 반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반원의 이름이 뭐였더라? 벌써 까먹었네요. 그 반원은 페널티 아크입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나왔고 역할도 있습니다. 여러 선수가 페널티킥 근처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베레, 혹시 다른 행성의 주민들도 우리처럼 축구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안녕, 마누엘 두문도 채널 구독해. 그래, 맞아. 최근에 나사가 139개의 외계 행성, 그러니까 외부 행성들을 조사했는데 그중 112개 행성에서는 축구를 하긴 하는데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어. 어떤 곳에서는 외계인들이 더 힘이 세서 파라렐레 피피드로 축구를 하고 기술이 더 발전된 곳에서는 보통 디스크로 경기를 해. 그리고 더 뒤처진 행성들에서는 우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그런 곳에서는 보통 진짜 공으로 축구를 해. 왜냐하면 공은 천체, 그러니까 행성이나 달 같은 데서 영감을 받은 거거든. 월드컵이 열리면 잊지마. KGTV에서 봐야 해. 많은 이들이 묻는다. 다양한 스포츠 중 왜 축구가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랑받는 종목이 됐을까? 브라질이 축구에는 그렇게 강하고 다른 스포츠에서는 그렇지 않은 역사적 이유가 뭘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제타 KGTV의 해설가 아만다 비아나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축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축구가 열정이고 기쁨이고 축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축구가 브라질에 처음 들어온 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였어요.
그때 축구는 영국에서 들어온 스포츠였고 그래서 이민자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였죠. 그땐 클럽 회원이어야만 축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떤 스포츠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길거리, 빈터, 흙밭에서도 가능해요. 어떤 스포츠가 그렇죠? 골대에 필요한 구조는 뭔가요? 거기서는 돌 2개나 슬리퍼 2개만 있으면 되고 공도 구겨진 종이에 테이프만 감으면 만들 수 있어요. 맨발로도 뛸 수 있고 벗고는 안 하죠. 그건 좀 이상하니까요. 그리고 이 스포츠는 22명 있어도 할 수 있고 2명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직접 뛰지 않아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항상 뭔가 일이 벌어지는 스포츠거든요. 브라질처럼 그 당시에 아무도 돈이 없고 도시들이 막 정비되기 시작하던 나라에서는 그래서 새로 생긴 동네들이나 변두리에는 빈터가 많았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곤 했어요. 축구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모두가 축구를 하고 싶어 했어요. 단순하고 재미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민주적인 스포츠였죠. 하지만 맞아요. 브라질은 이 모든 것에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구를 시작하자마자 곧잘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1938년에 열린 세 번째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이미 3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월드컵 득점왕도 브라질 선수였는데 이름은 레오니다스 다시우바였어요. 그는 그 월드컵에서 7골을 넣었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우상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레오니다스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그가 바로 바이시클 킥을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타는 자전거가 아니라 바이시클 킥, 즉 공중에서 발로 차 골을 넣는 동작이요. 그는 디아만치 네그로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초콜릿 이름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초콜릿은 실제로 그를 기리기 위해 그 당시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로 약간의 돈도 벌었죠. 여전히 1930년대 이 시기에 축구가 직업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오로지 축구에만 전념하기 시작했고 축구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당시 정부, 즉 제툴리우 바르가스 정부는 축구를 브라질이 잘하는 것이라고 내세웠어요. 우리에게 자부심이 드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죠. 얼마나 축구가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는지 보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때는 레오니다스 같은 국민적 영웅들이 있었죠.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빛나는 선수들이었죠. 모두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원래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한 소년들이었는데 축구 덕분에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눈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지 상상해보세요. 축구는 많은 소년들에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1930년대 약 100년 전입니다. 축구가 크게 인기를 얻은 건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였죠. 그래서 브라질은 월드컵을 개최했고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었던 마라카낭을 지었어요. 그리고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 20만 명이 지켜보는 경기에서 승부를 펼쳤어요. 마라카낭. 아시다시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우루과이에 2대1로 졌고 이 사건은 마라카낭의 비극로 불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축구를 더 좋아하게 됐고 결국 8년 뒤인 1958년에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오늘날과 비슷하죠. 브라질은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두게 됩니다. 큰 팀의 뛰어난 축구 선수들은 전 세계의 우상이 되었고 아이들은 이를 통해 부와 명성을 얻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디어,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은 축구를 통해 주목받고 판매를 늘리고 중계를 하는 등 매우 흥미로운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는 브라질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브라질은 축구 강국으로 월드컵을 5번 우승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등 월드컵에서 우승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축구를 정말 사랑해요. 이건 브라질 사람들만의 열정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남아메리카와 유럽 전체, 그리고 그 외 여러 나라들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이 이 모든 흐름을 어느 정도 이끌고 있다는 게 정말 멋진 일이에요.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나라니까요. 심판들은 카드 뒷면에 무엇을 적나요? 그리고 그들의 휘슬 소리는 몇 데시벨 정도 되나요? 그리고 선수들이 심판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중의 모든 소음 속에서 어떻게 휘슬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질문이 많지만 다 흥미로운 질문들이에요. 심판이 카드 뒷면에 무엇을 적냐고요? 심판은 선수의 번호, 카드가 나온 시간, 그리고 카드가 나온 이유를 적어요. 만약 레드 카드라면 빨간색 카드에, 옐로 카드라면 노란색 카드에 적습니다. 심판이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으니 기록이 중요해요. 디키 경기 후에는
경기 기록지를 작성해 모든 일을 보고서로 남깁니다. 갑자기 5장의 다른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심판은 골 등 여러 기록을 남겨야 해요. 그래서 카드 사진도 몇 장 구해왔어요. 뒤를 보면 심판이 적을 수 있는 표가 있어요. 심판은 약어를 사용해 간단히 요약해서 적을 거예요. 경기 중에 길게 쓸 수 없으니까요. 휘슬 소리는 정말 커요. 이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대략 113에서 127데시벨 사이예요. 데시벨은 소리 크기 단위로 전기톱이나 자동차 경적보다 더 큰 소리예요. 그런데 경기장에서는 사람 목소리와 휘슬 소리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람 목소리가 휘슬 소리보다 훨씬 저음이라 헷갈리지 않아요. 휘슬 소리는 매우 고음입니다. 그리고 휘슬 소리는 그 소리 말고는 헷갈릴 만한 게 없어요. 다른 휘슬이 아니면 혼동할 일이 없죠. 아무도 누가 소리 지른다고 착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그렇게 소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버튼만 누르면 소리 나는 전자 휘슬이 있더라고요. 좀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테스트해보면서 더 위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말이 돼요? 자기 휘슬에 있다는 게 그렇게 싫은가요? 심판들이 이제 휘슬 볼 힘도 없는 건가요? 아무튼 이 전자 휘슬의 진짜 용도를 아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게 무슨 목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전에 일본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껍질이 벗겨진 바나나가 포장지에 들어있는 영상을 본 게 생각났어요. 바나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포장지인 껍질이 있는데 말이죠. 왜 껍질을 벗기고 포장지에 다시 넣어 쓰레기를 만들죠? 얀센이 좋은 이유를 하나 말해주네요. 아마도 전자 호루라기가 경기장 음향 시스템으로 나와서 더 잘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얀센? 잘 모르겠네요. 댓글로 답변을 주세요. 잔디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예를 들어 필드에 격자무늬나 줄무늬로 밝고 어두운 초록색 잔디가 있을 때요. 이미 답변이 달렸네요. 그들은 외계인들에게 전화해서 우주선을 잔디 위로 지나가게 해서 색깔 차이를 만든대요. 아마도 다른 행성에서 추구하는 그 외계인들이겠죠? 그렇죠? 저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이 질문에 답변한 적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격자무늬 줄무늬들은 미적인 이유,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을 다듬는 것처럼 잘 관리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죠. 그 줄무늬에는 부심이나 관중들이 오프사이드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이 효과는 잔디 깎는 기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잔디를 한 방향으로 깎았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 깎으면 그 잔디를 봤을 때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잔디가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 비껴진 것처럼 보여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용어들이 항상 궁금했어요. 왜 골킥, 페널티, 옵사이드, 골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했어요. 축구처럼 거의 모든 용어가 영어에서 왔거든요. 축구도 영어 풋볼에서 온 거예요. 발과 공, 이건 쉬웠죠? 골은 영어 고울에서 왔어요. 영어에서 처음에는 선, 결승선, 주로 경마에서 쓰이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단어가 공이 도달해야 하는 곳을 의미한 지는 이미 5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마 스포츠에서 파생되어서 우리가 목표에 대해 말할 때 영어로 goal을 사용해요. 당신의 목표가 뭐냐고 할 때 What is your goal? 이라고 하죠. 골킥이라는 말은 영어 골킥에서 유래했어요. 티로는 슛, 메타는 골에서 왔습니다. 페널티는 페널티에서 온 말로 페널티는 벌, 즉 처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 준비하면서 조사하다가 저를 놀라게 한 단어가 바로 드리블이에요. 이 단어는 영어 드리블에서 왔습니다. 드리블은 똑똑 떨어지다란 뜻이에요. 드리블은 짧은 터치와 공을 톡톡 치는 동작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베레, 공이 얼마나 나가야 아웃으로 간주될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공이 아웃이거나 골이 들어갔다고 인정하려면 공이 이 선을 완전히 벗어나야 해요. 이 말은 공이 공중에 떠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공에 맞춰서요. 그리고 그 선이 이 다른 선 밖에 있어야 해요. 바른 식으로 생각해보면 공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위에서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흰 선 밖에 있어야 해요. 이 규칙이 복잡한 건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의 그림자가 거의 흰 선 끝에 있는데 골키퍼가 그걸 밖으로 쳐냈다면 그건 골이 아니에요. 이베레,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선수 번호는 어떻게 정해지고 그 번호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 특정 번호가 수비수에게 주어지거나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지요. 번호는 심판이 선수 이름을 모두 외우거나 닮은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판 일을 쉽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파울을 볼 때 조항과 조제를 헷갈릴 수 있죠.
처음엔 규칙이 있어서 11명의 선수 번호를 1번부터 11번까지 써야 했어요. 예전엔 골키퍼가 1번 이후로 1번까지 순서대로 번호를 받았지만 요즘은 그런 규정이 없어 원하는 선수에게 아무 번호나 줄 수 있어요. 이 번호들에는 전통이 있죠. 예를 들어 10번 유니폼은 항상 에이스 선수로 펠레, 메시, 마라도나, 마르타 등이 대표적입니다. 1번 유니폼은 거의 항상 주전 골키퍼가 입어요. 9번은 스트라이커의 번호죠. 호나우두, 페노메누 같은 선수들이요. 몇몇 클럽들은 유니폼 번호를 영구 결번시키는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포지션에서 호나우두, 페노메누가 9번을 달고 뛰었다면요. 그 팀에선 더 이상 9번을 달고 뛸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브라질에선 제가 알기로 상파울루에서 01번은 호제리오 세니의 등번호로 남았어요. 그는 1번 앞에 0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골키퍼가 1번은 달 수 있지만 01번은 다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을 때 또 다른 유니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브라질 팀 중에서 은퇴된 또 다른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바이 팀의 88번이에요. 이 번호는 클레베르 산타나의 것이었죠. 그는 샤페코엔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선수예요. 아마도 몇몇 분들은 댓글에 다른 유니폼 번호 은퇴 사례도 남기실 수 있겠네요. 우리가 확인한 결과 현재 브라질에 남아있는 건 상파울루 01번과 아바이 88번 두 개뿐입니다. 수학으로 어느 팀이 우승할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수학으로 우승팀을 알 수 있다면 굳이 컵대회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최근 경기 통계만 보면 되고 분석만 하면 우승팀이 정해질 테니까요. 축구의 재미는 바로 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요. 아무도 동독이 서독을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누구도 홈에서 경기하는 팀이 7대1로 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배가 아프거나 경기 중 신발끈을 묶는 등 작은 일이 경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책골이 나오면 더 그렇죠. 그런 골도 선수의 커리어 골수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처음엔 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자책골은 선수의 커리어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정됐다면 펠레가 999골일 때 자책골로 1000번째 골을 채울 수도 있었겠죠. 그냥 뒤로 차서 1000번째 골을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책골이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빨간 팀이 초록 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빨간 팀의 공격수가 골대를 향해 슛을 했어요. 공은 골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공이 골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록팀 선수가 공을 굴절시켰어요. 그래도 공은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책골일까요? 자책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이 이미 골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상황입니다. 공격수가 공을 찼는데 공이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골문을 벗어나려던 거죠. 하지만 수비수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책골인가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비수가 아니었다면 골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 선수 때문에 골이 된 겁니다. 물론 이 규칙은 좀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골문을 향해 가고 있을 때도 수비수가 공을 굴절시키면 골키퍼에게 엄청 방해가 되거든요. 골키퍼는 한 방향으로 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자책골은 아니지만 수비가 정말 많이 방해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건 이 규칙이 공격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격수 2명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공이 골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굴절돼서 들어갔다면 골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골은 굴절시킨 선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가 아니었다면 골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요약하자면 골은 원래 슛을 한 사람의 것입니다. 만약 그 공이 골문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요. 공이 골문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골은 그 사람의 것이고, 만약 공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면 다른 공격수의 골이나 자책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은 실제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베르투 카를로스는 골문을 향해 슛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이 골문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공이 수비수에게 맞았다면 아마도 자책골로 간주됐을 것입니다. 호베르투 카를로스처럼 회전이 걸린 공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 궁금증은 중계방송은 어떻게 편집이 가능한가요? 영상에는 항상 컷이나 일시정지가 있어서 그래요. 채널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나탈리. 보라베르에서 축구 경기장 작동 방식도 보여줬죠. 중계방송에선 무슨 일이 생기나요? 경기장에 10대의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사람이 그 10대 카메라의 영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10대의 텔레비전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면 아주 큰 모니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니터에 10개의 영상이 모두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몇 개의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버튼으로 어떤 영상이 메인 화면이 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버튼들이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영상 스위처이라 부릅니다. 이 작업자는 매우 집중하며 각 카메라를 주의 깊게 살펴야 올바른 영상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통신 장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와 동시에 소통하죠. 카메라를 조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라사 주의하세요. 곧 당신 화면으로 전환할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정확하게 준비된 상태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곧 방송에 나갈 걸 알기 때문이죠. 보통 카메라를 조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카메라가 방송에 나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입니다. 만약 리플레이를 돌려야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리플레이를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버튼만 누르면 바로 리플레이가 들어갑니다. VAR이 들어가야 할 때도 또 다른 사람이 VAR을 담당합니다. VAR 화면도 바로 송출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릴 것 같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멋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매우 비쌉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고장나면 안 되고 이 믹싱 콘솔도 완벽해야 하며 방송 송출도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바로 위성으로 송출되고 위성은 브라질 전역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모두가 생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축구 경기를 고품질로 중계하려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 안에 들어있는 칩이 무엇인지, 그 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칩에 대해 여러 영상을 봤고 꽤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라본 축구공입니다. 공 안에는 고무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기 누출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칩은 보통 이 고무층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이 아주 작은 건 아닙니다. 아니요, 성냥갑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사실 단순한 칩이 아니라 그 안에 작은 시스템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미니 휴대폰 같은 구조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궁금했던 점은 만약에 이 칩이 여기 보이는 주입구처럼 생겼는데 공의 다른 위치에 들어가 있다면 공이 균형을 잃지 않을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공을 제작할 때 이미 무게 균형을 맞춰서 만듭니다. 반대쪽에 약간 더 무게를 두고 풍동 테스트도 하면서 모든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이 불균형해지지 않습니다. 칩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심지어는 칩 위치를 알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이 장비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움직임 센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죠? 사실 모든 휴대폰에도 똑같은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돌리면 빨간색 그래프가 생기면서 이 움직임을 표시합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돌리면 그래프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또 이렇게 돌리면 그래프가 파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휴대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계로도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이게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진을 측정하는 장비처럼요. 제가 손가락으로 여기 두드리면 보이시죠? 그래프에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정말 약하게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는데도 칩이 바로 감지합니다. 이 칩이 공 안에 들어있어서 공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손이나 발이 닿으면 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대거나 발로 건드리면 공을 터치한 순간 장비가 즉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칩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바로 LPS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길을 찾거나 위치를 할 때 GPS를 쓰잖아요.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즉 전 세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공에 들어있는 칩은 LPS입니다. 이건 로컬 포지셔닝 시스템이죠. 휴대폰의 GPS는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을 읽어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LPS는 공이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안테나를 읽어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칩에서 나오는 움직임과 위치 정보가, 이 정보들은 초당 500번씩 경기장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이 말은 곧 공이 경기장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누가 공을 건드렸는지, 그리고 공이 경기장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경기장 주변에 여러 대의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면을 샘디로 구성해서 각 선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상황이나 핸드볼 여부, 누가 마지막으로 공을 건드렸는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정 시스템이 도입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공과 선수들의 위치, 이미지 등을 읽어서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첨단공이 있으면 심판의 오심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라도나가 결승전에서 손으로 골을 넣는 일도 더 이상 없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론상입니다. 실제로 잘 작동할지 지켜봐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와 지리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신다면 저희 마누알 두문두의 대형 역사책을 추천드릴게요. 정말 멋진 책이고 대형 책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마누알 두문두의 아틀라스도 있는데 아주 현대적이고 잘 그려진 지도책입니다. 유튜브 영상 안에 링크를 남겨두었고 설명란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